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진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로 비욘디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우선 이제 비욘디 시청자분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로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과의 당뇨 합병증으로 좀 진료보시고 또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과 관련된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소리 없는 시력도둑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 한 20분 가량 정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강의를 마친 이후에 답변을 드리고 꼭 당뇨 합병증이 아니더라도 안과 관련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발표 마친 이후에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안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당뇨 망막병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당뇨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었을 때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혈당이 좀 오르게 되는데 인슐린이 작용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슐린의 작용이나 분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망막이나 또는 신경, 신장 등에 있는 미세혈관 또는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말초동맥 등의 대혈관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것은 이제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고혈당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망막 혈관이 협착이 되고 막히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성인에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망막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처음 들은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 안에는 이렇게 내벽에는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투명한 막인데 이 망막에서 이제 시각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망막 중에서 광수용 세포에서 이를 인지하고 이런 신호들이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이제 머리에서 우리가 이런 사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도 망막은 사진기로 치면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흔히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고 인화를 했었을 때 사물이 선명하게 나오려면 필름이 좋아야 되듯이 망막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보는 영상이 이미지가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앉아서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망막이 봤었을 때 혈관도 보이고 황반부도 보이고 시신경 유도도 정확하게 보이는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 사진을 보시면 혈관도 많이 구불구불해져 있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출혈도 있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삼출물이라고 해서 이제 망막의 혈관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혈액 안에 있는 혈장 물질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미세 동맥류라고 하는 혈관이 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허혈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인데 이건 이제 의학용어라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허혈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하면 피가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허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우리가 망막에 있는 혈관은 종말혈관, 그러니까 가장 몸 끝에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측부혈행, 옆에서 이제 피가 와서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없고 많은 구획이 이제 피가 돌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망막은 신경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괴사가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거 피가 돌지 않으니까 혈관을 좀 만들어야겠다 판단해서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신생혈관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피가 돌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혈관을 뜻하는 것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눈 주변에 안 좋은 신생혈관들이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관들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터지게 돼서 이런 식으로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런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에 있는 혈액과 망막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 장벽이 없어서 투과성이 굉장히 높아서 혈장 성분들이 쉽게 누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증식막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증식막들은 망막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망막이 수축이 돼서 견인이 되고, 그럼 견인성 망막 박리가 발생하게 되어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합병증에서는 이제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참 문제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당뇨 망막병증이 꽤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가 터지기 전까지는 시력이 1.0까지 나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진행이 되어도 환자들에게서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망막 박리가 발생하거나 황반 부종이 생겼었을 때 시력이 저하되어서 안과를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중요한 것이, 진단이 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는 환자분들이 병에 대한 인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미국에서 1979년도에 위스콘신 주에서 시행한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미국에서도 당뇨가 많이 생기고 당뇨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니까 1형 당뇨, 2형 당뇨 환자 한 2,2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었습니다. 1형 당뇨를 하는 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인슐린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당뇨가 1형 당뇨고, 2형 당뇨는 이제 성인 당뇨라고도 하는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당뇨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5년 이내에서는 각각 17%, 28% 정도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되었는데, 15년 이상 유병 기간이 증가하면서 1형 당뇨의 경우는 97%, 2형 당뇨에서는 78%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도를 봤었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약 22% 환자 정도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에서 33% 정도 유병률이 높고, 또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유병률이 높습니다. 최근 아시아에서도 이제 20% 정도에 발생하고 있지만, 워낙 이곳은 인구가 많아서 약 3천만 명 정도가 당뇨 망막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의 유병률을 구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에는 약 13.4%의 당뇨 환자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2015년도에서는 15.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 인자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당이 지속되는 것인데, 당뇨가 5년 이상 유병하게 되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당뇨병이 있으면 당화혈색소를 3개월마다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이고 공복혈당이 110 미만인 경우에 이런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위험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혈당이 마냥 낮으면 좋을 것 같다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입원이 필요로 하는 중증 저혈당, 심각한 저혈당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률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눈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축기 혈압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 또한 10%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당뇨 앓고 계신 분 중에 투석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당뇨병성 신병증이죠. 그러니까 신부전으로 인해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 또한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 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망막병증을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뇨 망막병증은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단 장비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자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분들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가 이 형광안저 혈관 조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이제 혈관에다가 우리가 혈관에다 형광 물질을 조형제를 주사를 해가지고 망막에 있는 혈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A와 같이 이렇게 혈관이 깨끗하게 촬영이 되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B처럼 약간 이렇게 하얀색 별처럼 보이는 미세 혈관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밝게 빛나는 신생 혈관들도 보일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시커멓게 보이는 피가 돌지 않는 허혈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당뇨합병증으로 진단이 되신 분들께 꼭 시행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망막의 단층을 촬영해서 망막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혈이나 삼출물들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성 황반 부종으로 망막이 부어 있는 상태들도 보기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빛간섭 단층 촬영에 혈관 조형 기능이 추가된 검사 장비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장비의 장점은 이제 빛으로 적혈구의 움직임을 기록해서 이게 이제 혈관 조형 검사에서 보이는 검사를 똑같이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신생 혈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검사의 장점은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조형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분들께는 이런 검사를 시행했었을 때 조형제를 쓰지 않고 신생 혈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광각 안저라고 그래서 기존의 안저보다 더 넓게 촬영하는 검사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 부분보다 더 넓은 부분을 사진 한 장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들이 모두 쉽고 편하게 검사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눈안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눈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초음파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류로 돌아온다면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분류하는 기준은 신생혈관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구별하는데 증식성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신생혈관이 자라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생혈관 유무를 우리 안과 의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황반 부종 유무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황반이 붓게 되면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중심부 쪽에 황반 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주 크게 황반 부종이 생기는 경우를 유의한 황반 부종이라고 정의를 해서 시력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과 의사들은 크게 5가지 정도 소견을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망막내 미세 혈관 이상이나 염주정맥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면 이분은 꽤 심각한 정도의 아직은 증식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증식성이지만 꽤 심각한 정도의 소견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신생혈관이 보이면 이것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동맥류나 망막 삼출물 같은 경우는 사진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이 이제 미세동맥류, 노랗게 보이는 것이 삼출물이고 혈관 조형 검사에서도 이렇게 반짝반짝 하얗게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허혈이 심해지면 쉽게 말하면 눈 안에 피가 많이 돌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상 혈관들이 관찰이 되고 또 이것은 혈관이 원래는 이제 일자로 가야 되지만 염주처럼 울퉁불퉁하게 좀 혈관이 막혀 있는 소견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나쁜 신생혈관들이 전체적으로 망막에 자라게 되면 혈관 조형 검사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밝게 빛이 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과 의사들이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도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경증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이런 출혈점들이 조금 있었을 때 아주 경하다. 환자분들께 저도 그냥 심하지 않은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도는 그거보다 조금은 더 심한 상태로 경증이나 중증도 두 가지 모두 당 조절만 잘한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중증으로 심각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혈도 훨씬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이상들도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혈관이 자라게 되면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분류를 하고 더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이 두 단계가 되면 사실 환자분들께는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인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50%에선 실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을 드리고 또 열심히 병원 진료를 다니시고 혈당 조절도 잘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반 부종이 있는 경우는 이제 고혈당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그 혈액과 망막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어떤 삼출물 같은 것들이 새어 나오면서 황반이 붓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그래서 안과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들을 조절한다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 조절이 있는데 영국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 당화 혈색소가 7.0 이하인 경우에는 이게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어코드 아이 스터디에 따르면 혈압은 150에서 85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과 같은 지질 조절도 필요하고 또 안과에서는 이제 망막 모세 혈관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혈류를 개선하는 약물들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도 많다고 했는데 신부전이 좋아지게 되면 당뇨 망막병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치료가 이제 레이저 치료인데 사실 레이저 치료는 당뇨 망막병증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크게는 이제 범망막 광응고 치료와 국소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범망막 광응고 치료는 말 그대로 망막의 아주 넓은 범위의 레이저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곳의 레이저를 치료해서 우리가 망막의 산소 소비량, 요구량을 감소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망막에서 분비되는 혈관을 생성하게 하는 인자들을 감소하게 돼서 증식성 또는 매우 심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사실 이 치료는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기로 선생님이 이제 당뇨 때문에 배가 가라앉고 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한 10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한 30명 정도는 바다에 빠뜨려야지만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시력을 보호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레이저를 태워서 망막의 산소 요구를 감소해야지만 이 눈을 지킬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시면 물론 시야가 좀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중심 시야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하면 사실 좀 통증이 있어서 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이 넓은 부분을 3회, 4회 정도로 나눠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이제 이 넓은 부분을 이제 보통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한 3-4번에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레이저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 레이저들은 이제 한두 번에 이 전체적인 레이저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신생혈관이 자라 있는 것들이 레이저 치료 이후에는 많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누출 부위에 직접적으로 이제 응고 치료를 시행해서
황반 부종인 경우에 그 누출되는 부분을 치료해서 부종을 감소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눈 안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혈관을 내피 성장하는 인자를 억제하는 주사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사 모두 당뇨병성 황반 부종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황반 부종이 있는 환자분들 주사 치료하고 나면 부종이 가라앉으면서 시력이 호전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눈에 이렇게 피가 난 유리체 출혈 상태가 있거나 아니면 증식막에 의한 견인성 망막박리가 있는 경우에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런 견인막을 제거하고 출혈을 제거하면 시력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망막병증이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과 실명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해서 실명이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8% 정도로 당뇨 망막병증 환자들이 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봤더니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 학회와 안과 의사들이 요청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 드리는 바가 조기 검진 프로그램을 우리도 시행을 해서 건강검진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률을 감소시켜보자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분들의 선별검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2형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진단하는 당시에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형 당뇨 있는 분들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당뇨가 진단되는 즉시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검사의 목적은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진단 선별검사의 이점으로는 조기 진단되는 경우에 우리가 환자분께 혈당, 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고 또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환자분들한테 생길 수가 있고 또 당뇨병 이외의 다른 안과 질환, 예를 들면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환자분들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저검사라고 하는 것은 당뇨병의 포괄적 진료의 일부분이고 단순한 눈검사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검사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비에 눈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되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당뇨가 있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없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하시면 적절하실 것 같고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인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등도인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허혈이 진행돼서 심한 상태인 분들은 2, 3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고위험군인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는 매달 진료를 보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이런 검진 시기도 점점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당뇨 망막병증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많이 되는 환자들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적절히 치료만 잘 한다면 전체 환자의 85%에서는 0.5 이상의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진단되는 경우에 바로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당뇨 망막병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과 혈압 조절에 노력하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소니 K365 아이디 쓰시는 환자분 주신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살 1형 당뇨 하나의 아버지라고 해주셨는데
매년 망막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애가 아직 어려서 못 하고 있습니다. 권장되는 주기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인슐린을 맞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실 텐데 사실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안과 검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이 뭐냐면 1형 당뇨일 때 그 소아 때는 오히려 당뇨 망막병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는데 뭔가 그 소아의 어떤 기전이 당뇨로부터 당뇨 망막병증을 좀 보호해준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좀 아기가 아직 어려서 좀 어렵다면 학령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시력 검사 하실 시기가 올 겁니다. 학교에서도 시력 검사 할 수 있는 정도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그때부터는 학교 다닐 때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지나야지만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JUYYID 쓰시는 분 질문이신데,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2회 받고 주사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치료 후에 당뇨 황반 부종이 생겨서 우한 비오비 주사 맞고 있는데 처음 맞고 2개월 후 또 맞고 3개월 차에 다시 맞자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황반에 좀 부어서 글을 볼 때 뿌옇게 보이고 3, 4시쯤부터 글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약 전이라도 방문하여서 주사 치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레이저 치료를 하신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혈관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레이저 치료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레이저 치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레이저 치료하게 되면 망막이 좀 붓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꼭 레이저 치료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겠지만 당뇨 때문에 발생하셨을 거고 비오비라고 하는 주사는 굉장히 당뇨 황반 부종 효과가 좋은 치료로 저도 알고 저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들은 주사를 맞고 나면 보통 2, 3개월 정도 눈 안에 머무르면서 효과를 내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혈당 조절이 돼야 되고 또 뭐 신부정 같은 것들도 좀 좋아져야지 황반 부종이 좋아지겠지만 실제로 주사 치료를 해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주사를 맞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마 아침에 좀 뿌옇게 보이고 3, 4시쯤 또렷하게 보이는 것은 황반 부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좀 다른 원인들 뭐 예를 들자면 눈이 좀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황반 부종 때문에 딱히 이게 뭐 시력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환자분께서 불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제 환자분들께도 예약이 있기 전에 언제든지 오셔서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사를 좀 당겨서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JUYY님께서도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예약보다 좀 빠르게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빨리 상태를 파악해야 그 상태에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버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1형 당뇨 있었던 그 아이 아버님이신데 15년 뒤면 저희 아이가 22살인데 발병률이 90%는 아니겠죠. 현재 체중이 적고 성장기라 고혈당이 작고 헤모글로빈 A1C는 7.0 정도로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당화혈색소가 7점 정도면 사실 크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6점대로 들어가면 더 좋긴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90%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확률에는 이제 혈당이 조절되는 포인트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에서 위스콘신에 당뇨 환자들 2,000명 모아놓고 그냥 당 조절이 잘 되든 안 되든 차이 없이 그렇게 모아놨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혈당 조절이 잘 되면 90%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아버님께서 혈당 조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잘 해주신다면 분명히 22살에 90% 확률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승현 리 아이디 쓰시는 분 질문이신데 비안압성 녹내장의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비안압성 녹내장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과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아마 비안압성 녹내장이라고 적어주신 게 아마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녹내장은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녹내장의 원인은 크게 이제 안압이 오르는 고안압성 녹내장이 있고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안압 녹내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수치를 구한 것인데 정상 안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10에서 한 21 정도까지를 정상 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값이 어느 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안압을 쟀었을 때 정상 범주에는 요 10에서 21까지가 들어간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압이 20일 미친 뭐 한 15나 16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은 이제 시신경의 손상이 발생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걸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압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시야가 좁아지면 정상안압 녹내장이고 어떤 사람은 안압이 20일이 넘어가는 뭐 25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의 손상이 없이 그러니까 안압에 대한 스트레스에 내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상안압 녹내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또 혈압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염증 반응에 의해서 안압이 상승하면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있기 때문에 녹내장은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제가 꼭 정상안압 녹내장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 뭐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인데 이제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뇨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높은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제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갑자기 발생한 저혈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설탕 같은 것도 좀 복용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앞이 깜깜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혈관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는 혈관에 혈류를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도 순간적으로 피가 좀 돌지 않았다가 다시 혈류가 개통되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망막병증과 관련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꼭 안과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오영도 님이신데 이제 59세 여자분이시고 햇빛이나 휴대폰 빛, TV 빛이나 청정기 빛이나 정수기 빛에 대해서 눈부심이 심해서 한낮에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다가 해가 질 무렵 블라인드를 다시 올리고 있는데 이런 눈부심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나이대에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현상은 백내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안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들어있는데 그 렌즈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백내장은 이제 창에 혼탁이 왔다. 그래서 창에서 빛이 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창이 뿌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왜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스테인 글라스처럼 그 빛이 산란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부신 증상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과 진료 한번 보시고 실제 백내장이 그런 증상을 불편하게 만드신다면 그런 경우에 시력 정도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SO님 질문이신데 당활색소 6.5 이하로 관리만 하면 될까요? 11년 차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6.5면은 굉장히 잘 조절되고 계신 거고 1년마다 한 번씩 안과 검사만 하신다면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전과재미님이신데 65세 남성 당뇨 진단된 지 23년 되셨고 안과에서는 비증식성 황반부종 진단 받아서 주사치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증식성 황반부종도 실명 위험이 높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황반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사 치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다만 아직까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 주사 한두 번으로 치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사해보면 뭐 10분 중에 뭐 5분 이상은 여러 번 반복되는 주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주사만 맞는다면 실명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이제 황반 부종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황반 부종으로 인해서 그 망막에 있는 빛을 인지하는 광수용 세포들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부종이 빠지고 나서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안과 진료 보시면서 부종이 발생됐었을 때는 적절하게 주사 치료를 시행하신다면 실명 위험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아나라고 해주신 아이디 쓰시는 분이신데, 대부분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이대도 다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갑자기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이제 노안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건데, 눈은 조절력이라고 그래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린 수정체가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수정체에는 탄성이 있어서 그 탄력에 따라서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하고 있는데, 노안이 오면 그런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게 돼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핸드폰도 이렇게 멀찌감치 보게 되고 돋보기에 쓰시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고, 그 이상 60대, 70대의 경우에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백내장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또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발생하는 망막병증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갑자기 안압이 오르는 녹내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지체 없이 안과를 빨리 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안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한참 지나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잘 보이면 사실 불편한 데 없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만 하시다가 안과 가시면 꽤 큰 병이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버님 질문 하나 더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린 일형 당뇨들이 성장하면서 망막병증이 발생률이 올라가는 특정 연령대가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춘기 때까지는 당뇨 망막병증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원인은 명확하게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눈을 뭔가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사춘기가 끝나는 시점인 한 20대부터는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진료를 보시고 혈당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민정 님이신데요. 당뇨는 없지만 노안이 있어서 또 폐경기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데, 여성 호르몬 치료 후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 복용과 시력 저하가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약 복용 후 중단하면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여성 호르몬제에 좀 망막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 보고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방암 치료제로 쓰고 있는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호르몬제가 있는데, 그런 약을 복용했었을 때 이제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에서는 망막의 시신경에 좀 독성이 나타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관찰이 되면 그 약을 끊기를 권해드리고, 사실은 시신경이 손상이 한번 되면 엄밀히 말해서 100% 옛날처럼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 약이 좀 뭔가 시력이 나빠지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안과에서 한번 진료를 보셔서 그 약과 실제 망막의 이런 신경 부분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체크하시고, 뭐 그게 없다면 아마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용지마님이시고 당화혈색소 10일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근력 운동하라고 해서 하체 근력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5.4 나오는데 약은 전부 다 약하게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약 끊으면 다시 먹어야 할 때가 온다고 해서요. 나이 환갑이 남자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화혈색소를 10일에서 5.4로 낮추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사실 눈에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만 유지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사실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뭐 좀 스트레스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약 복용하시는 것이 당 조절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꼭 약을 끊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유지 잘 하실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현님 다시 질문 주셨는데, 안구 건조와 잘 때 눈곱이 많이 생겨서 눈물과 비타민 눈물약 처방해 주는데 오래 갑니다. 큰 병원 가봐야 되나요? 여쭤보셨는데, 사실 안구 건조증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게 완전히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병이라고 보진 않는데 안구 건조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마르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층에는 물도 있고 그 밑에는 점액이라고 해서 눈물이 눈 표면에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풀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눈물을 코팅하는 기름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었을 때 눈물이 잘 눈 표면에 붙어 있어서 건조해지지가 않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눈물이 부족하던 점액이 부족하던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이 부족하면은 점액이 뭉쳐서 눈곱이 좀 끼는 거거든요. 눈물약을 쓰면 어쨌든 물은 보충이 되니까 그 당시엔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눈물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건조증이 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렵고,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좀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눈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잠을 많이 주무셔야지 건조증에는 도움이 될 거고, 눈도 사실은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쉬어야지 또 휴식을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 알코올이나 커피 같은 것들은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줄이시면 좋고, 또 따뜻한 온찜질 같은 것들은 눈 주변의 순환을 좀 좋게 해줘서 또 그 기름층 분비도 좋게 해주고 눈물샘 분비도 좋게 해줘서 안구 건조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인공 눈물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인공 눈물은 저는 그냥 환자분들께 로션 같은 거라 말씀드리는데 치료제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손 트고 얼굴 트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로션을 쓰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눈이 마르면 트기 때문에 불편감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보습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큰 병원 가셔도 사실은 뭐 다르게 치료법이 크게 틀리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시고, 뭔가 핸드폰이나 요즘 PC 같은 거 많이 보면 건조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실 때 뭐 30분 정도 보시면 한 5분 정도 눈 감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재민님 질문 또 주셨는데, 주사 치료와 혈당 조절을 하면 비증식성 황본증 완치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완치라고 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자분께서도 혈당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사실은 결국에는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질문은 다 마쳤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라이브 강의를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강의인데 두 번째 강의한 게 이제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는 봄이었고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올해 여름 참 많이 더웠는데 좀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곧 추석이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눈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